이제 네 방은 없어. 이 쓰레기들 좀 치워줄래? 낯선 여자가 제 안방 한가운데서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사진 액자를 발로 밟아 쓰레기 봉투에 구겨 넣으며 웃었습니다. 샤워 가운만 걸친 남편은 젖은 머리를 털며 이렇게 말했지요. 이혼 합의했으면 눈치껏 방을 빼야지. 왜 남의 신혼을 망쳐? 유리가 깨진 어머니의 사진을 내려다보며 저는 소리 지르는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오 그 집 현관문이 열렸을 때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밟고 서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도요.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늘 그렇듯 사람 냄새와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몸을 기댄 채 휴대폰을 켰을 때 은행 앱에서 알림 하나가 떠 있었지요. 대출 상환 완료. 잔액 조회 가능. 손끝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숫자가 드디어 0으로 돌아와 있더군요. 3억. 시어머니가 버린 식당이 망하면서 남긴 빚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보증을 서고 결국 제 급여 통장에서 매달 원리금이 빠져나갔지요. 40살 대기업 기획본부 팀장. 남들은 제가 잘 나간다고 했지만 통장을 들여다보면 남는 건 없었습니다. 10년을 부어넣은 자리에 겨우 숫자 0 하나. 씁쓸함을 삼키며 휴대폰을 껐습니다. 집은 지하철역에서 걸어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결혼 전 혼자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아파트였지요. 제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친 온전히 제 것인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거실은 불이 꺼진 채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안방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향수 냄새가 흘러나오더군요. 시어머니의 향수였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지요.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 있고 백화점에서 산 에센스며 크림들이 시어머니의 큼직한 가방 속으로 사라지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기는커녕 고개도 돌리지 않고 크림 뚜껑을 하나 더 열어 냄새를 맡더군요. 뭐 하긴 뭘 해. 아들 집에 시어미가 들어온 건데 네가 왜 눈을 부라려? 어차피 이거 다 우리 영민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산 거 아니냐? 그거 제 돈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니 아들 집 아니에요. 제 집이에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몸을 돌렸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손에 들고 있던 에센스를 탁 소리나게 화장대에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처음 보는 명품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장 장식에 아직 태그도 안 뗀 새 것이었지요. 봤냐? 이거 500만 원짜리다. 우리 영민이가 엄마 고생했다고 턱 사줬어. 며느리라는 넌 뭐 했니? 시어미한테 립스틱 하나 사준 적 있었어? 저는 그 가방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본 남편의 카드 명세서. 백화점 결제 내역에 3개월 할부로 찍혀 있던 그 브랜드였습니다. 디자인까지 똑같았지요. 남편이 제 카드값은 미루면서 산 물건이 시어머니 손에 들려 제 집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 왜? 배 아파? 배 아프면 너도 남편한테 사랑받게 굴었어야지. 돈만 벌면 뭐하니? 여자로는 빵점인데.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요. 내가 진작부터 말했지. 여자가 기가 세면 집안이 편할 날이 없다고. 돈 좀 번다고 남편 머리 위에 앉으려 들고 시어미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영민이가 집에 정을 못 붙이지. 밖으로 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10년 동안 어머니 빚 갚고 생활비 대고 여기까지 버텼어요. 빚? 그걸 아직도 내공으로 말하니? 며느리가 시댁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하지. 그게 그렇게 억울했어? 그럼 처음부터 우리 집에 시집을 오질 말았어야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늘 낮에 마지막으로 갚은 3억. 시어머니는 그걸 한 식구일이라는 말 한마디로 덮어버리더군요.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제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지요. 전날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며 범퍼 어디 긁혔나 좀 봐야겠네. 아, 귀찮아 죽겠네. 고 중얼거린 게 떠올라서였습니다. 사실 범퍼 따위는 핑계였습니다. 저는 남편 차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운전석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뺐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리고 날짜별로 영상 파일이 주르륵 떴지요. 주말 새벽 시간대 파일 하나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은 어느 호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 로고가 벽에 선명하게 박혀 있더군요. 카메라 앞으로 남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됐을까요? 두 사람은 차 옆에 서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추더군요. 화면 속 남편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그대로 녹음돼 있었습니다. 예슬아, 조금만 참아. 그 늙은 마누라, 곧 정리해. 질질 끌 생각 없어. 늙은 마누라.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지요. 화면 속 남편은 손에 든 쇼핑백을 여자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들고 온 그 명품 가방과 똑같은 쇼핑백이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색. 여자가 까르르 웃으며 남편의 팔짱을 끼는 장면에서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을 뿐이었지요. 저는 그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옮기고 차량 번호가 잡힌 장면을 따로 캡처해 두었습니다. 여자의 이름도 목소리도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면 뭐라도 달라질 거라고 그때까지는 조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지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영민 씨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어머니도 아셔야 해요. 화면을 채 다 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휴청, 몸이 뒤로 밀렸지요. 보긴 뭘 봐. 유난 떨지 마라. 나도 다 알고 있어. 아세요? 그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의 한예슬이라고 병원장 딸이야. 집안도 좋고 돈도 있고 무엇보다 싹싹해. 시험이 보면 먼저 웃고 인사부터 해. 너처럼 찬바람 불게 굴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외도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여자를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바람을 알고도 그 여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도 못 낳는 너 붙들고 우리 영민이 평생 늙게 하리. 젊고 돈 많고 시험이 알아주고 너보다 100번 낫다. 넌 대체 뭘 내세울 게 있는데? 네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버티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모양이었지요. 저는 남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영민 씨,
나한테 할 말 없어? 이쯤 됐으면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지. 남편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군요. 할 말? 내가 왜? 당신이야말로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건데?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내가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은 적 있어? 매일 야근, 회식, 회사 핑계. 집에 들어가면 냉장고보다 당신 얼굴이 더 차가웠어. 봐. 지금 당신 입에서 밥 얘기가 나와? 그래, 밥. 부부가 같이 사는 게 뭔데? 당신은 아내 노릇 제대로 한 적 있어? 돈 좀 번다고 늘 피곤한 척, 잘난 척. 그러니까 내가 숨이 막혔지. 그러니 조용히 나가. 위자료니 뭐니 입에 올리지 말고 목만 빼.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아파트 말이야. 그거 혼인 중에 같이 산 집이잖아. 반은 내 거야. 괜히 버티지 마. 판사도 그 정도는 알아서 봐줄걸. 옆에서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럼 부부 재산은 반반이라잖니. 네가 혼자 잘나서 산 줄 아니? 우리 영민이가 남편으로 버텨줬으니까 그 집도 유지한 거야. 얌전히 내놓고 나가라. 더 추하게 굴지 말고.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 결혼하기도 전에 저 혼자 이를 악물고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집에 벽지값 한 푼 보탠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도 반이 자기 몫이라니.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그걸 감싸는 시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제 집을 나눠 갖겠다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뭐가 웃겨? 지금 웃음이 나와?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손짓하다가 식탁에 놓여있던 물건을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지요. 남편이 언젠가 쓰다 흘린 USB 하나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조용히 주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고 검은 물건. 무심코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겠다고?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는 거야? 나갈게요. 두 분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남편도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저들은 제가 항복했다고 생각했겠지요. 10년을 밟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밟히기만 할 거라고요. 시댁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요. 주머니 속 USB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저는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정으로 맞서지 않겠다고. 눈물로 매달리지도 소리 지르며 싸우지도 않겠다고요. 저들은 제 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착각을 저는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까지 저들을 띄워 올린 다음 발밑을 통째로 빼버릴 작정이었지요. 병원장 딸이라는 여자도 반이 자기 몫이라는 남편도 며느리를 하녀로 부리던 시어머니도 저들이 손에 쥐었다고 믿는 그 모든 것이 실은 제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휴대폰을 열어 내일 오전 반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천천히 눌러 넣었지요. 밤은 깊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10년간 짊어졌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내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그냥 내려놓지는 않을 생각이었지요. 저를 짓밟은 손들 위로 똑같은 무게를 그대로 돌려줄 참이었습니다. 짐 뺄 방 구할 때까지만 2주만 주세요. 이혼도 재산도 다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저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척하며 제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 두 사람은 그 눈물을 진짜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8일 뒤 저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계산이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제 집에 눌러 앉아 있더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제야 기어 들어오니 는 말이 날아왔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을 맞이하듯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눈가를 붉히고 목소리도 잔뜩 잠기게 만들었지요. 며칠을 못 잔 사람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화장도 지우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물러날게요. 생각은 무슨 생각?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 네가 나가면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리며 대꾸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지요.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친 채 손에는 캔맥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왔어? 이제야 말이 통하네. 그래서 서류는 언제 정리할 건데? 저는 그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척 거실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지요. 협의 이혼할게. 재산도 당신 하자는 대로 해. 대신 방 구할 시간만 줘. 2주만. 딱 2주만 주면 조용히 나갈게. 숨죽여 우는 신용을 하며 손가락 사이로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남편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예 리모컨을 내려놓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뭘 그렇게 질질 짜고 버텼니? 사람이 제 분수를 알아야 편한 거야. 2주는 무슨, 일주일 안에 빼. 예슬이 들어와야 해. 그 애를 밖에서 기다리게 할 순 없잖아. 남편이 캔맥주를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알겠어. 최대한 빨리 뺄게. 당신들 불편하게 안 할게.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항복. 완벽한 항복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들 눈에는요. 제 유순한 태도에 두 사람은 완전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남편 옆에 앉았지요. 영민아, 예슬이 들어오면 안방 침대부터 새로 바꿔라. 병원장 딸이 남쓰던 침대에 눕겠니? 그런 애는 귀하게 모셔야 해. 엄마도 참, 내가 알아서 해. 예슬이가 이 집 촌스럽다고 싹 바꾸겠대. 안방부터 손본다더라. 그래. 소파도 바꾸고 식탁도 바꾸고 이참에 싹 갈아엎자. 새 며느리 들어오는데 구질구질하면 쓰니. 제 집 물건을 두고 저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예슬이 좋아하는 그 스시집. 이런 날은 좋은 거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따라 일어나더니 저를 흘긋 보고는 너는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짐이나 싸. 괜히 우리 기분 망치지 말고. 라고 던지더군요. 두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동안 저는 계속 소파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 잠기는 소리가 들렸지요.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정적. 그제야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던 그 젖은 척은 이미 말라 있었지요. 거울 앞을 지나며 얼핏 본 제 얼굴에는 조금 전의 눈물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화장대 앞에 무릎을 꿇고
제일 아래 서랍을 끝까지 빼냈지요. 서랍 안쪽 깊숙한 곳, 옷가지로 덮어둔 자리에 큼직한 서류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에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더군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은행 보안카드, 제 명의를 증명하고 제 재산에 대해 온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서류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지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검은 서류 가방에 하나씩 옮겨 담았습니다. 손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며칠 전부터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그려봤으니까요. 그런데 서류 봉투 밑에서 제가 넣어둔 적 없는 종이 뭉치가 딸려 나왔습니다. 남편이 언젠가 급하게 여기에 숨겨둔 모양이었지요. 펼쳐보니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제2금융권, 발신인이 다른 대부업체 이름으로 여러 장이었습니다. 금액을 하나씩 더해보았지요. 7천만 원, 8천만 원, 5천만 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합을 내보니 도합 2억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제 몰래 진 빚이었습니다. 아파트가 반은 제 것이라며 큰 소리치던 사람이 뒤로는 2억짜리 사채 독촉장을 화장대에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독촉장들을 넘기다 보니 그 사이에 손으로 갈겨 쓴 메모지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여자 이름과 SNS 계정 주소가 적혀 있더군요. 예슬. 블랙박스 영상 속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메모지째로 독촉장 한 장 한 장을 휴대폰을 꺼내 빠짐없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찰칵, 찰칵. 조용한 안방의 셔터 소리만 낮게 울렸지요. 이 종이들이 저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저들이 손에 쥐었다고 믿는 승리가 실은 얼마나 텅 빈 것인지 이 서류들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반차를 냈습니다. 회사에는 나가지 않고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부동산의 문을 밀고 들어갔지요. 그곳 소장은 입이 무겁기로 유명했습니다. 갭 투자자들 사이에서 은밀한 금매 거래를 여러 번 성사시켰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제가 원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소장님, 집 하나 급하게 내놓으려고요. 조용히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어떤 물건인데요? 주소부터 말씀해 보세요. 저는 아파트 주소와 평형을 말했습니다. 소장의 눈이 커지더군요. 거기 시세가 18억은 하는데요. 급하신 건 알겠는데 얼마에 내놓으시게요? 15억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오늘부터 정확히 8일 뒤에 잔금 치르고 명도까지 끝내는 걸로요. 초급매입니다. 소장은 잠시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18억짜리를 15억에 그것도 일주일 만에 넘긴다니 사정을 짐작한 눈치였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더군요. 그런 걸 묻지 않는 게 이 부동산의 방식이었습니다. 딱 맞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해요. 현금 바로 움직이는 투자자요. 다만 성격이 좀 급하고 험한 양반입니다. 상관없어요.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저는 시간만 지키면 돼요. 소장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얼굴에 흉터가 있다는 그 투자자가 가계약금 1억을 제 통장으로 입금했지요.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뜨는 걸 확인하며 저는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그 길로 예약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챙겨온 것들을 회의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쳤지요. 블랙박스에서 옮긴 외도 영상, 화장대에서 찾은 2억짜리 대출 독촉장 사진, 그리고 아파트 등기권리증.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 아파트 혼인신고 전에 사신 거 맞으시죠? 등기부상 취득일도 결혼 전으로 확인됩니다. 네. 제 돈으로 샀고 제 이름으로 등기한 집이에요.
남편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특유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매각 대금도 사모님 권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절반을 달라고 해도 근거가 약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지난 며칠 조여있던 어깨가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게다가 외도 증거가 이렇게 분명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책임은 남편분 쪽이 훨씬 큽니다. 저쪽에서 큰 소리 쳐도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사모님이 끌고 가는 싸움입니다. 승소 플랜이 그 자리에서 확정됐습니다. 재산은 지키고 위자료는 받아내고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챙겨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문자였지요. 주말에 귀한 손님 오니까 안방에 내 짐 싹 치워놔. 예슬이 불편하게 하지 말고 알아서 눈치껏 해. 귀한 손님. 그 여자를 말하는 거겠지요. 저는 화면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알겠어. 깨끗하게 비워둘게. 이렇게 순순히 답하는 게 저들의 승리감을 하늘 끝까지 부풀려준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높이 띄워야 떨어질 때 더 크게 부서지는 법이니까요.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곰팡 내 나는 단기 임대 원룸을 한 달치 계약했지요. 캐리어에 당장 쓸 물건만 몇 개 챙겨 넣고 그 좁은 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옆 건물 벽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저는 그 방이 싫지 않았습니다. 좁고 초라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도 제 화장대를 뒤지지 않고 제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지 않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금일까지 남은 날을 손가락으로 꼽아보았지요. 그날 정오 새 집주인과 철거 인부들이 아파트로 올라갈 겁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낯선 이름이 올라가 있을 테고요. 저들이 남의 집에서 벌이는 잔치가 어떻게 끝날지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보았습니다. 빠진 부분은 없는지,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지 몇 번을 되짚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들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발로 밟고 올라선 그 자리가 곧 발밑이 꺼질 자리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질 무렵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 손으로 쥔 밤이었지요. 이제 내 방은 없어. 이런 쓰레기들 빨리 치워줄래? 남의 신혼방에 냄새나게 두지 말고. 제 안방을 차지한 그 여자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사진 액자를 발로 밟아 쓰레기 봉투에 구겨 넣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세상 무엇을 밟아도 그것만은 밟지 말았어야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장금이를 하루 앞둔 오후였습니다. 남은 짐을 마저 정리하러 아파트로 향했지요. 10년을 드나든 현관 앞에서 늘 누르던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열림음 대신 거친 오류음이 울리더군요. B-. 다시 눌렀습니다. 또 B-.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겁니다. 제 몰래 제 이름으로 된 집에 도어록을요. 저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24시간 출동한다는 열쇠 수리공을 검색해 전화를 걸었지요. 30분쯤 지나 도착한 기사님이 도어록을 통째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내 명의의 집이니 내가 문을 여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새 도어록이 열리고 문을 밀자 안에서 낯선 냄새가 훅 끼쳐나왔습니다. 독한 향수 냄새였지요. 그리고 귀를 찢을 듯한 유행가가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처음 보는 여성용 명품 구두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화려한 화장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음악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도어록이 뜯기고 새로 달리는 기계음조차 그 안에서는 들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100리터짜리 파란 쓰레기 봉투 2개를 바닥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발로 밟아 꾹꾹 구겨 넣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병원장 딸이라던 그 여자. 발밑에서 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받고 큰맘 먹고 산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그 옆에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유일한 가족사진 액자가 있었지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신 세상에 딱 한 장뿐인 사진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액자를 발로 밟았습니다. 유리가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지요. 깨진 유리 위로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목구멍까지 뜨거운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달려가 그 봉투를 뒤엎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것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휴대폰을 들어 올렸지요. 깨진 액자를, 짓밟힌 블라우스를, 봉투에 구겨 넣는 여자의 손과 발을 하나도 빠짐없이 화면에 담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부서진 도어록 소리를 뒤늦게 알아챈 건지 여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여자는 놀라기는커녕 천천히 팔짱을 끼더군요. 어머, 누구세요? 아, 그 전 부인이구나. 말로만 듣던 분이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봉투를 발로 툭 밀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여기 언니 방은 없어요. 이 쓰레기들 언니 거 맞죠? 좀 가져가 줄래요? 내가 버려주려다가 마지막 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쓰레기. 어머니의 사진을 두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소란에 안방 옆 욕실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샤워 가운만 걸친 채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면서요. 저를 보더니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뭐야, 여긴 왜 또 왔어? 이혼하기로 했으면 알아서 빠져야지. 왜 남의 신혼방까지 기어들어와서 분위기를 깨? 남의 신혼. 그래. 예슬이랑 나랑. 이제 너랑 나는 끝났잖아. 짐 뺄 거면 조용히 빼고 가. 괜히 질척거리지 말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지요. 깨진 액자의 유리 파편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 위로 금이 쫙 가 있었지요. 그 앞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아주 천천히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악을 쓰는 대신 저는 고개를 들어 빙긋이 웃었습니다. 수고가 많네. 어차피 치워야 할 것들 대신 손대주니까 고맙다고 해야 하나. 여자와 남편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겠지요. 구석구석 남김없이 예쁘게 치워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제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 사라지더군요. 남편도 어딘가 찝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매달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 오히려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안방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장 뒤편에 숨겨두었던 작은 서류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몸을 숙여 바닥에 짓밟혀 있던 어머니의 사진 액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손바닥을 스쳐 따끔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진만은 저 봉투 속에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액자를 가슴에 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자가 쓰레기 봉투 입구를 묶으며 등 뒤로 비아냥거렸지요. 어머, 사진 하나는 챙겨가시게. 참 궁상 맞다. 그러니까 영민 오빠가 숨막힌다 했지.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등 뒤로 흘려보내며 조금의 미련도 없이 꼿꼿한 자세로 거실을 가로질렀지요. 나딘구는 명품 구두를 지나 화장품이 흩어진 바닥을 지나 새로 단 도어록을 지나 현관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와 임시 잠금 장치가 걸린 문을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층수 숫자가 하나씩 내려가는 동안 저는 가방 안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꺼내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지요. 휴대폰을 꺼내 새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정오 예정대로 잔금 철거 입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어록은 새로 교체해뒀습니다. 마스터키 넘겨드리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인부 3명 데리고 정오에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밖으로 걸어 나왔지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제가 10년을 살던 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커튼이 쳐진 창문 너머로 여전히 유행가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들은 아직 잔치 중이었지요. 내일이면 그 잔치가 어떻게 끝날지 까맣게 모른 채로요. 가슴에 아는 액자를 다시 한번 고쳐 안았습니다. 깨진 유리 너머로 어머니가 웃고 계셨지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다시 예쁜 자리에 모실게. 대기하던 택시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몸을 기대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보았지요. 기사님이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초라한 원룸의 주소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담담했지요. 택시가 출발하고 익숙한 동리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액자에 손을 얹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저 여자는 어머니의 사진을 밟으며 승리감에 취했을 겁니다. 남편은 남의 신혼을 망치지 말라며 저를 내쫓았지요. 두 사람은 그 집이 자기들 것이라고 안방도 거실도 앞으로 다 자기들 세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등기부에 적힌 이름은 오늘 밤을 넘기면 완전히 바뀝니다. 저들이 밟고 서 있는 바닥이 실은 남의 땅이었다는 걸 알게 될 시간이 딱 하루 남았지요. 저는 그 하루를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제일 먼저 한 일은 깨진 액자에서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다행히 찢어지지 않았더군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좁은 책상 위 잘 보이는 자리에 사진을 세워두었지요.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조금 전 안방에서 찍은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사진을 밟는 장면, 남편의 목소리, 봉투에 구겨 넣는 손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지요. 이 영상은 내일이 아니라 법정에서 다시 쓰일 참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서에 붙을 증거 자료로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인사하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정오 저 문이 열릴 때 저들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질지 그 그림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지요. 오랜만에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마누라를 쫓아냈어. 이제 이 집 진짜 주인은 우리야. 자, 건배. 남의 집 거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남편이 외친 말이었습니다. 제가 10년을 무릎 꿇고 닦은 마룻바닥에 와인을 쏟아가며 저들은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였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좁은 원룸 책상에 앉아 저들의 파멸을 위한 마지막 증거를 한 장씩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장금이를 하루 앞둔 그 저녁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SNS와 남편에게 걸려온 몇 통의 전화가 그림을 다 그려주었지요. 낮부터 아파트로 커다란 배송 트럭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3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와 거대한 천연 대리석 식탁이 거실로 옮겨졌지요. 여자는 배송 기사들 앞에서 안방을 완벽하게 차지한 안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남편이 미리 손을 써둔 덕이었지요. 이혼만 마무리되면 이 집 명의를 내 앞으로 넘겨줄게. 그러면서 급하게 만든 가짜 소유권 이전 서류를 여자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자는 그 종이 한 장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사진이 올라왔지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창을 배경으로 찍은 셀카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남편이 내 명의로 해준 완벽한 첫집. 뷰 미쳤다.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활짝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양손에 무거운 통을 바리바리 싸들고서요. 갈비찜에 전복 버터구이까지. 며느리한테는 라면 하나 끓여준 적 없던 분이 그 여자 입에는 직접 고기를 떠먹여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예슬이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면 안 되지. 자, 해봐라. 퇴근한 남편은 새 식탁 한가운데서 비싼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코르크 마개가 천장을 때리고 거품이 대리석 위로 흘렀지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흥이 오르자 제가 10년 동안 매일 밤 무릎을 꿇고 걸레질하던 원목 마루 위로 레드 와인을 질펀하게 쏟았다고 합니다. 붉은 얼룩이 나뭇결을 따라 번지는데도 아무도 닦지 않았지요. 같은 시각 저는 외풍이 드는 원룸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요. 노트북 화면에는 그 여자의 SNS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메모에서 알아낸 계정으로 찾아 들어간 거였지요. 화려한 사진들이 끝도 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거실, 제 창문, 제 집을 배경으로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게시물, 남편이 해준 집이라는 글귀, 갈비찜을 먹여주는 시어머니가 배경에 흐릿하게 잡힌 사진까지 폴더 하나에 차곡차곡 정리했지요. 이 사진들이 무엇이 될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 외도와 그 뻔뻔함을 증명할 결정적인 자료였으니까요. 남의 집에서 벌인 잔치의 흔적을 저들이 스스로 인터넷에 전시해 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조용히 폴더를 채워나갔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지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장금일 아침, 원룸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험악한 목소리가 쏟아졌지요. 이영민 씨 아내분 되시죠? 이영민 씨 대출금 상환이 3달째 밀렸습니다. 남편분한테 연락이 안 돼서요. 제2금융권 대부업체의 빚 독촉 전화였습니다. 화장대에서 봤던 그 독촉장들의 주인이었지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영민 씨랑 곧 남남이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에요. 더는 저한테 연락 마세요. 아니, 그래도 부부시면. 부부 아니에요.
그 사람 실제 사는 주소는 여기입니다. 저는 아파트 주소만 정확하게 불러주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그 여자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 집 주소를요. 나머지 사적인 정보는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저 채권자가 남편을 찾아갈 길만 열어준 셈이었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지요. 야, 너 대체 방을 언제 뺄 거야? 그리고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야? 아파트 명의나 당장 내 앞으로 넘겨. 이전 서류 준비했어. 안 했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진 2억 빚 독촉 전화가 저한테 온 줄도 모르고 여전히 제 집을 자기 것으로 넘기라 우기고 있었지요. 저는 감정을 완전히 걷어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류 다 준비됐어. 내일 정호의 짐 챙겨서 집으로 갈게. 그때 다 정리하자. 명의를 순순히 넘겨준다는 말로 들렸겠지요. 남편의 목소리가 대번에 밝아졌습니다. 진짜?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내일 정오에 와. 예슬이도 있을 때 확실하게 정리하자고. 응,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지요. 남편은 내일 정오에 제가 명예 이전 서류를 들고 올 거라 믿었을 겁니다. 그 시각에 정말로 서류가 오긴 옵니다. 다만 그 서류에 적힌 이름이 남편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지요. 곧바로 부동산 소장과 새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내일 정오 그대로 진행하시죠. 철거 용역 3분 데리고 새 집주인분이랑 같이 올라가 주세요. 마스터키는 그분께 넘겨드렸습니다. 네, 준비 다 됐습니다. 근데 안에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3명. 짐도 많을 거예요. 소파도 큼직한 걸로 새로 들여놨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빼주셔야 해요. 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당부했지요. 무단 점거니 경찰에 신고할 상황이 생기면 바로 부르시라고요. 새 집주인은 험한 투자자라던 소문답게 오히려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0년 동안 제 피와 살을 파먹으며 기생했던 사람들에게 저들이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할 채비였지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흐린 밤하늘이 옆 건물 지붕 위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내일 정오, 저 문이 열리면 저들의 세상이 어떻게 부서질지. 그 그림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완성돼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향해 잠깐 눈길을 주었습니다. 깨진 유리를 걷어낸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지요. 엄마, 다 왔어. 이제 하루만 더.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불을 껐습니다. 좁은 침대에 몸을 누이니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곰팡내가 코끝에 스쳤지요. 그래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의 화려한 폭발을 기다리며 깊고 고른 숨속으로 천천히 잠겨들었습니다. 저들은 지금쯤 남의 집 소파에서 술에 취해 늘어져 있겠지요. 자기들이 세상을 다 가진 줄 알고서요. 하지만 잔치가 끝나면 언제나 청구서가 오는 법입니다. 그 청구서를 든 사람이 정오에 문을 두드릴 거라는 걸 저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깡패들을 달고 들어와. 여기가 어디 내 집인 줄 알아?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제가 걸어 들어가자 남편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친 말이었습니다. 자기 집이라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등기부등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운명의 잠금일 정오였습니다.
그 시각 아파트 거실이 어땠는지는 나중에 새 집주인과 인부들에게서 전해 들었고 제 두 눈으로도 똑똑히 보았지요. 남편과 그 여자는 전날 밤 늦게까지 술판을 벌인 탓에 최고급 가죽 소파에 널브러진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빈 샴페인 병들이 나뒹굴고 시어머니가 싸온 갈비찜통이 뚜껑도 안 닫힌 채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요. 정확히 12시가 되자 현관 밖에서 문짝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쿵, 쿵. 여자가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였지요. 전날 새로 채워진 임시 잠금 장치가 밖에서 마스터키로 강제 해제되는 기계음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삐비빅 철컥. 현관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건장한 새 집주인이 맨 앞에 섰고 그 뒤로 작업용 안전화를 신은 험악한 인상의 철거 인부 3명이 흙발로 성큼성큼 밀고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사이로 저는 여유로운 구두 굽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소파에서 튕기듯 일어난 여자와 남편, 그리고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허둥지둥 걸어 나오던 시어머니. 세 사람의 얼굴이 저를 향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얼굴을 붉히며 삿대질을 했지요. 야,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이런 깡패들을 달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저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대리석 식탁으로 걸어가 그 위에 놓인 빈 술병들을 손등으로 밀어냈지요. 병들이 대구르르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황금색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탁!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안에 든 서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붉은색 등기 필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등기부등본,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지요.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커피 한 모금을 넘기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결혼 전부터 제 단독 명의였어요. 어제 잔금까지 다 들어왔고요. 그러니 오늘부로 여기 진짜 주인은 이분입니다. 새 집주인을 손으로 가리켰지요. 남편이 식탁으로 달려와 등기부등본을 낚아챘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낯선 이름을 확인한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턱이 벌어지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게 뭐야? 매매. 네가 언제? 당신이 안방에서 잔치 벌이는 동안에요. 명예 넘겨받겠다고 큰 소리치던 그 집, 이미 남의 집이 됐어요. 부엌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그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놓쳐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지요. 사과 몇 알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규리야, 그게 무슨 소리니? 이 집을 팔았다고? 어떻게 아들 집을? 아들 집이 아니라 제 집이었어요, 어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새 집주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굵고 위압적인 목소리였지요. 자, 여기 이제 내 집이니까 당장들 짐 빼고 나가쇼. 안 나가면 무단점유로 경찰에 넘길 거요. 15분 준다. 철거 인부들이 허리춤에서 공구를 꺼내들며 거실을 옥죄어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절반쯤 알아챈 여자가 남편의 팔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기 시작했지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 내 거라며. 오빠가 명예 넘겨준다며. 서류 있잖아, 그 서류. 여자는 어디선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급조해 보여줬다는 그 가짜 이전 서류였지요. 새 집주인이 그것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가씨, 그거 아무 효력 없는 종이요. 등기소 도장도 없고 접수 번호도 없잖아. 애들 장난이지.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시 남편을 돌아봤지요. 오빠, 뭐라고 말 좀 해봐. 이거 진짜 아니지? 오빠 집 맞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지요. 등기부등본을 든 손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여자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서서히 바뀌더군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빠, 이 집 진짜 오빠 거 아니었어? 그럼 오빠가 나한테 보여준 서류는 다 거짓말이었어? 시어머니는 깨진 접시 앞에 주저앉은 채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갚아준 3억, 아들이 사준 명품 가방, 병원장 딸이라던 새며느리. 자기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실은 남의 집 위에 지은 모래성이었다는 걸 그제야 어렴풋이 느끼는 표정이었지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봉투에 챙겨 넣으며 세 사람을 한 명씩 눈에 담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손가락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종이 한 장이 저들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손목시계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자, 시간 없어요. 인부들 시작합시다. 인부 한 명이 3천만 원짜리 가죽 소파의 한쪽 끝을 잡고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지요. 안 돼. 그거 내 소파야. 내가 산 거라고. 그럼 아가씨가 알아서 가져가쇼. 어차피 여긴 당장 비워야 하니까. 인부의 말에 여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명의를 넘겨준다던 이 집이 사라진 지금 여자에게는 갈 곳이 없었지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은 낯선 남의 이름이었고 통장에는 2억짜리 빚 독촉장만 쌓여 있었으니까요. 저는 대리석 식탁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감촉이었지요. 어제까지 저들이 잔치를 벌이던 식탁이 오늘은 저들의 파산을 확인하는 재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리야, 규리야, 나 좀 봐라.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제 쪽으로 기어오듯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거리를 두었지요. 어머니의 손이 제 발치에서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한테 규리라고 부르실 자격 없으세요. 이 집에서 나가시면 다시는 뵐 일 없을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아래로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니라 낯선 사내들이 짐을 실어 나를 다른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저들의 세상이 저 아래로 실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여자가 남편을 향해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기꾼아, 나 어떡할 거야. 병원장 딸이면 뭐하냐고. 넌 나한테 다 거짓말했잖아.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15억 자산가라는 거짓말이 그렇게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었지요. 저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아수라장은 지금부터 시작될 참이었으니까요. 이 사기꾼아, 병원장 딸이면 뭐해? 넌 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잖아. 빈털터리에게 속은 걸 알아챈 그 여자가 갈비찜통을 남편 가슴팍에 통째로 쏟아부으며 지른 비명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집 거실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남편의 거짓말이 완전히 탄로난 순간 여자의 초점 없던 눈빛이 표독스러운 도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마지막 한 장을 마저 펼쳐 보였지요. 대리석 식탁 위에 남편의 통장 내역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장고 영원. 그 옆에는 제2금융권에서 날아온 2억 원짜리 대출 압류 독촉장을, 그리고 남편이 급조한 가짜 이전 서류의 허점을 짚어 나란히 늘어놓았습니다. 보이세요?
이 사람 통장 잔고는 0원이에요. 빚만 2억이 넘고요. 15억 자산가는커녕 갚을 능력도 없는 신용불량자 직전이에요. 여자의 얼굴이 극심한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껍데기뿐인 남자에게 속아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본처 행세를 하며 남의 가족 사진이나 밟던 우월감이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돌아온 겁니다. 오빠 진짜였어? 저 통장 저거 오빠 거야? 남편은 대답 대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지요. 여자가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남은 갈비찜통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더니 남편의 비싼 정장 셔츠 가슴팍에 그대로 쏟아부었지요. 으악! 뭐 하는 거야? 끈적한 양념과 고깃덩어리가 셔츠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자가 어제 3천만 원을 주고 새로 들인 최고급 가죽 소파 위로 국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갈색 얼룩이 가죽결을 따라 번졌습니다. 여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소파였는데 자기 손으로 망쳐놓은 셈이었지요. 이 광경에 부엌 쪽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년아, 네가 우리 아들 꼬여내서 이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놨어. 다 내 탓이야. 시어머니의 손이 여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거실에 울렸지요. 격분한 여자가 이번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틀어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킨 채 거실 바닥을 나뒹굴기 시작했지요. 진흙탕 같은 난투극이었습니다. 이 늙은이야. 네 아들이 사기꾼인 게 왜 내 탓이야? 뭐, 늙은이? 인연이 어디서? 여자가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그러다 제 정신도 아닌 듯 스스로 밑바닥을 다 드러내더군요. 병원장 딸? 웃기지 마. 나도 병원장 딸 아니야.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네 아들이 돈 많은 척, 나도 부잣집 딸인 척 둘이 서로 속고 속인 거라고. 시어머니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보다 100번 낫다던 새 며느리가 실은 자기 아들과 똑같은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그제야 안 거지요. 두 여자는 서로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깨진 접시 조각 위를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명품 구두가 벗겨져 날아가고 화장품 병들이 발에 차여 이리저리 굴렀지요. 저는 그 난장판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들은 제가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새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었지요. 군화 발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뒤엉켜 있는 세 사람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자자, 다들 떨어지세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 주거침입 신고 들어왔어요. 경찰이 여자와 시어머니를 억지로 떼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여전히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지요. 경찰관이 새 집주인에게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했습니다. 소유주 본인 맞으시고 이분들은 여기 거주 권한이 없으신 거네요? 없어요. 오늘부터 내 집인데 다들 무단으로 눌러앉아 있는 거요. 경찰관이 남편과 여자,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지요. 저 인간이 사기 결혼했어요. 나 저 사람한테 속았다고요. 콩밥 먹일 거야, 내가. 그러고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가장 먼저 현관문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갈비찜 양념이 뚝뚝 떨어지는 셔츠 차림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지요. 철거 인부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할부로 산 가구들과 남편의 짐, 옷가지들을 현관 밖 복도로 사정없이 집어던졌지요. 쿵, 쿵,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시어머니가 들고 왔던 명품 가방도 있었지요. 며칠 전 제 집 식탁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았던 남편 카드 명세서에 3개월 할부로 찍혀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툭 떨어진 가방을 보며 저는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 발치로 몰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구두코를 붙잡았지요. 규리야,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봐줘. 응? 시어머니도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체면도 없이 오열했지요. 규리야,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착한 우리 며느리. 며느리. 며칠 전까지 애도 못 낳는 기 센 며느리라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바짓가랑이를 잡으려는 시어머니의 손을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그러고는 경찰관을 향해 눈짓을 보냈지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사람들을 치워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복도 바닥에 무릎이 쓸리며 질질 끌려나갔지요. 남편의 셔츠에서는 여전히 갈비찜 국물이 흘렀고 시어머니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리야, 규리야. 멀어지는 목소리를 등 뒤로 흘려보냈습니다. 철거 인부 한 명이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쾅 소리나게 닫았지요. 그 소리와 함께 10년 동안 저를 좀먹었던 사람들이 제 집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새 집주인 그리고 인부들만 남았습니다. 빈 샴페인 병, 깨진 접시 조각, 얼룩진 소파, 나뒹구는 화장품. 저들이 버린 잔치의 잔해가 바닥을 뒹굴고 있었지요.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 흔적들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간 무릎 꿇고 닦던 마룻바닥. 이제는 남의 마룻바닥이 된 그 위에 저를 배신한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버려놓은 자국만 남아 있었지요. 그제야 저는 며칠 동안 목구멍 안에 눌러 담아두었던 것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시원하고 통쾌한 웃음. 창밖에서 스며드는 정오의 햇살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지요. 새 집주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보다가 이내 피식 따라 웃었습니다. 사연 많으신 분이네. 이제 없어요. 다 정리됐거든요. 저는 서류 가방을 고쳐들고 마지막으로 그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곳이었지만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은 이미 제 손에 있었고 저를 붙잡던 족쇄는 방금 복도 밖으로 끌려나갔으니까요.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저들의 짐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지요. 그 사이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 아래에서 여전히 악을 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규리야, 내가 늙어 노망이 났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집으로 들여다오. 응? 회사 로비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발목을 부여잡으며 시어머니가 울부짖은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애도 못 낳는 며느리라며 저를 내쫓던 입이었지요. 하지만 그 눈물 앞에서도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아파트를 비워주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통장에는 15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와 있었지요. 저는 그 돈으로 한강과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지던스 펜트하우스를 계약하고 입주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해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로비조차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지요. 다시는 누구도 제 집 도어로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꾸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든든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지요.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 등 100%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이혼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유 재산인 아파트 매각 대금은 온전히 제 몫이고 남편이 진 2억 원의 은닉 채무는 그 혼자 떠안는다는 판결이었지요. 승소였습니다. 변호사가 처음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판결문을 서랍에 넣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바빴고 저는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지요. 그러던 어느 퇴근길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사 로비, 대리석 바닥을 서성이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이었지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체면도 없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두 사람은 몰라보게 상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찜질방을 전전하다 돈이 떨어져 며칠째 씻지도 못한 얼굴이었지요. 동료 직원들이 오가는 로비 한복판에서 시어머니가 제 앞에 넙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규리야. 퉁퉁 부은 손이 제 발목을 부여잡았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시어머니가 애걸복걸했지요. 내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었다. 노망이 났었어. 제발 한 번만 집으로 들여다오. 응? 내가 앞으로 내 밥도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 지나가던 직원 몇이 걸음을 멈추고 힐끔거렸습니다. 저는 부여잡힌 발목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남편도 옆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규리야, 나 좀 살려줘. 그 예슬이 년이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어.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회사에도 대부업체 사람들이 찾아와서 외도한 것까지 다 퍼져서 권고사직 당했어.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응?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면서 뒤로는 외도를 하고 제 집을 반이나 자기 것이라 우기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요. 저는 발목을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10년 전 그들의 3억 빚을 대신 갚아주며 짊어졌던 알량한 의무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올감했던 그 환상은 이제 단 1%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더러 기가 새서 아들이 밖으로 돈다고 하셨죠. 며느리가 비켜주면 아들이 정을 붙일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켜드렸으니 이제 두 분이서 밖에서 평생 오순도순 잘 살아보세요. 기센 며느리 없이. 뼈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눈물이 뚝 멈추고 넋이 나간 표정이 떠올랐지요. 남편도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쪽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을 손짓으로 불렀지요. 회사 업무 방해하는 분들이에요. 밖으로 좀 안내해 주세요. 보안 요원 둘이 다가와 남편과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리석 바닥에 발버둥을 치며 끌려나갔지요.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비명을 등 뒤로 흘려보내며 회전문을 지나 밖으로 걸어나갔지요. 건물 앞에는 미리 불러둔 모범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미끄러지듯 올라타
문을 닫았지요. 유리창 너머로 로비의 소란이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기사님이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집. 이제 그 말이 얼마나 편안하게 들리던지요. 더 이상 무능한 남편의 현금 인출기도 이기적인 시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김규리라는 이름 하나로 쟁취한 완벽한 해방감이 혈관을 타고 흘렀지요.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고 저는 제일 먼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구출해온 친정 어머니와의 가족사진. 깨진 유리를 걷어내고 원룸 책상에 세워두었던 그 사진을 이번엔 제대로 표구하기로 했지요. 미리 주문해둔 최고급 원목 프레임에 사진을 끼워 넣었습니다. 결이 곱고 묵직한 나무 액자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장식장 위에 새 액자를 정성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유리를 소매로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닦아냈지요. 사진 속 어머니가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 사진을 밟지 못할 자리에서요. 엄마, 다시 예쁜데 모셨어. 저는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이 조금 메었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난 10년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저를 보시면 얼마나 대견해 하셨을까요? 넓고 고요한 거실은 온전히 제 취향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요. 저는 주방으로 가 크리스탈 와인 잔을 하나 꺼냈습니다. 아껴두었던 비싼 레드 와인을 가득 채웠지요.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잔을 들고 다시 장식장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웃는 사진을 향해 잔을 살짝 들어 올렸지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두 번째 인생 시작할게. 이번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잔을 사진에 살며시 부딪혔습니다. 챙, 맑은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퍼졌지요. 한 모금 넘긴 와인이 목을 타고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위해 켜진 것처럼 빛났지요. 10년 만에,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밤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밥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으며 아무도 저를 향해 소리치지 않았지요. 그저 어머니의 웃는 얼굴과 잔 속에서 일렁이는 와인과 창밖의 야경만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오래도록 그 밤을 음미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조용하고 완벽한 건배였지요. 본사 최연소 여성 임원으로 김규리 팀장을 발령한다. 사내 게시판에 대문짝만하게 붙은 그 공고를 읽으며 저는 오래 참아온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10년 동안 남을 먹여 살리느라 흘려보낸 세월이 이제 온전히 제 이름 석자로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지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완벽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쌓아온 업무 성과를 회사에서 널리 인정받았지요. 남편의 빚을 갚고 시어머니의 식당 실패를 메우며 밤낮으로 일했던 그 시간들. 남들은 제가 독하다고도 했지만 그 독함이 결국 저를 이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발령 공고가 붙은 다음 날 저는 넓은 단독 집무실과 개인 비서를 배정받았습니다. 통유리창으로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지는 방이었지요. 회전의자에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근황이 담긴 소식이었지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소식이 먼저 눈에 들어왔지요. 2억 원의 고금리 빚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공사장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높은 비계에서 떨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더군요. 병원비조차 없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제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던 사람. 능력 있는 아내가 열등감이라 그 열등감을 허세와 적반하장으로 덮던 사람. 이제는 리어카 하나를 끌며 골목을 도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에 저는 별다른 감정 없이 서류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과거 제 돈으로 3억 빚을 갚고도 뻔뻔하게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분이 이제는 다친 아들의 약값을 벌기 위해 허름한 백반집 주방 보조로 일한다더군요.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 뜨거운 불판을 닦고 설거지를 한다고요. 뜨거운 물과 독한 세제에 손이 다 짓무르고 오래된 무릎 관절염 탓에 밤마다 진통제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과응보. 그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던 사람이 이제 남의 주방에서 하녀처럼 일하는 그 삶을 상상해 보았지요. 조금의 통쾌함도 조금의 연민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여자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병원장 딸 행세를 하던 그 여자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걸 안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중년 남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려다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혔다더군요. 결국 사법 처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의 자본에 기생해 신분 상승을 노리던 사람의 어쩌면 예정된 결말이었지요. 세 사람. 한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으려 했던 세 사람의 파멸 소식을 저는 한자리에서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의 호수에는 작은 파문 하나 일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기만 했지요. 미움도 분노도 심지어 승리감마저도 이제는 옅어져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임원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통유리창 밖으로 빌딩 숲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요. 봄 햇살에 유리 건물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아래 도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발목을 잡았던 족쇄가 이제 영원히 끊어졌다는 것을요. 10년 동안 그 이름 하나에 매여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억울해도 참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지요. 저를 올가매던 것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제 능력으로 일궈낸 자리와 흔들리지 않는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색색의 실크 블라우스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요. 언젠가 쓰레기 봉투 속에서 그 여자의 발에 짓밟혀 끝내 되살릴 수 없었던 첫 월급 블라우스. 저는 같은 디자인으로 색상별로 모두 새로 사두었습니다. 그중 가장 화사한 것을 꺼내 입었지요. 부드러운 실크가 어깨를 감싸는 감촉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거실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 자신만을 대접하기 위해 최고급 한우 안심을 꺼냈지요. 팬에 버터를 녹이고 고기를 정성껏 구웠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넓은 주방을 채웠지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를 위한 저녁이었습니다. 10년 전 추운 복도에서 바뀐 도어로 비밀번호를 누르며 쫓겨나듯 서 있던 저녁. 서늘하고 무기력했던 그 김규리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철저한 이성과 자본으로 배신자들을 끊어내고
오직 제 힘으로 일궈낸 막대한 부와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가진 사람. 당당한 싱글로 저는 새롭게 태어났지요. 접시에 노릇하게 구운 스테이크를 담고 크리스탈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장식장 위 어머니의 사진이 원목 액자 안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지요. 저는 잔을 들어 사진을 향해 살짝 기울였습니다. 엄마, 나 임원 됐어. 최연소로. 사진 속 어머니가 마치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대견하다고요. 목이 조금 메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벅참이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거실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사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지요.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표정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쟁취한 완벽한 자유와 존엄이 온몸에서 배어나왔지요.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다가올 내일을 향해 반짝였지요. 저는 거울 속에 저 자신을 바라보며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 이번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김규리라는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삶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눈부시게 빛나는 내일이 바로 창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참고 견디는 것만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도 지켜냅니다. 규리 씨처럼 여러분도 스스로를 가장 먼저 아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